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태어나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그 세상은 끔찍한 소행성의 공격 때문에 태어났다. 이제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얘기 중 하나가 펼쳐진다. 홍수에서부터 대규모 산불, 기아, 동족 살해까지 무시무시한 재앙은 차례차례 우리 행성에 닥쳐왔다. 세상에 종말을 확신하게 만들 만한 재앙들이었다. 세상을 지배하던 공룡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 공룡의 먹잇감이던 포유류들은 덕분에 자유를 찾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중생대주인 공룡들은 비참한 최후를 피할 방법이 없다. 지구 생태계는 다시 한번 대격변에 휩싸인다. 이 세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불이다. 기원전 6세기 헤라클레이토스. (6500만 년) 전 하나의 세계가 파괴됐다. 폭이 10km에 가까운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1억) 메가톤의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됐다. 지구 전체가 흔들렸고 사방으로 메가 쓰나미가 퍼져나갔다. 충돌로 인한 파편은 지구 전체에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24시간이 흘렀다. 모든 동물이 첫날 죽진 않습니다. 대신 죽음의 씨앗이 뿌려지죠. 비유를 하자면 지구에 지뢰를 심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 위를 밟으면 누구나 죽게 말이죠. 지구에 묻힌 지뢰는 열기와 산성비, 어둠, 굶주림, 질병, 정말 많았어요. 충돌 후 12개월 동안 하나의 왕국은 몰락한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태어난다. 소행성 충돌 후 하루가 지났다. 1억 5천만 년간 이어졌던 공룡의 지구 지배는 이제 본격적인 몰락을 시작한다. 충돌 이틀째. 우주에서 본 지구는 충돌 파편의 띠를 두르고 있다. 이 띠는 몇 년이나 자리를 지킨다. 지구에서 충돌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하늘로 튀어올랐던 붉고 뜨거운 운석 파편들이 땅으로 떨어져 내린다. 파편이 내려앉은 곳은 불길에 휩싸인다. 땅은 모든 걸 삼켜버리는 지옥의 불길에 사로잡히고 만다. 온 세상이 불탔을 겁니다. 불은 수많은 곳에서 시작됐죠. 모든 곳이 불길에 사로잡혔어요. 동물들한텐 안전한 곳이 없었죠. 동물의 무리는 갈라져서 다들 우왕좌왕할 겁니다.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죠. 열기, 불길에 죽은 동물, 질식한 동물도 많았을 겁니다. 당시의 공기는 산소 함유량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덕분에 불길은 더 맹렬하게 번질 수 있었다. 지표면 온도가 치솟는다. 섭씨 65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산채로 타 죽은 공룡도 수없이 많다.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다. 거센 불길과 짙은 연기는 폭풍처럼 남북 아메리카를 공격한다.
불은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람이죠. 불타는 곳은 뜨겁고 다른 곳은 차갑기 때문에 찬 공기는 불길 쪽으로 몰려가고 바람은 불길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얼마 안 돼 대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 휩쓴 들판에서도 살아남은 동물들은 있었다. 지금의 알래스카, 볼품없는 우리 조상인 소형 포유류 프로가토리우스가 안전한 곳을 찾아 맹렬한 불길 속을 내달린다. 프로가토리우스는 현대 유인원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원시 포유류다. 언뜻 보면 소형 설치류와 비슷하지만 치아 형태가 쥐보다는 우리를 닮은 동물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프로가토리우스가 유인원의 탄생에 도움을 줬을 거라고 믿고 있다. 원숭이, 고릴라, 인간의 조상이란 얘기다. 발이 빠른 데다 나무도 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유인원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과거 수백만 년간 프로가토리우스는 덩치 크고 힘센 공룡들의 먹잇감이었다. 프로가토리우스는 대멸종이 계속될 12개월을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 지구 반대편인 지금의 몽골, 이곳 생태계는 거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파편이 몇 개 떨어지긴 했지만 식물이 드물게 자라는 땅이라 산불로 번지진 않았다. 물론 자신들에게 닥쳐올 일을 예상한 동물도 없다. 이 건조한 땅을 지배하는 건 공룡인 프로토케라톱스다. 프로토케라톱스는 트리케라톱스의 사촌으로 극동지방에 살았다. 키는 2m 안팎이었지만 체중은 200kg에 달했다. 프로토케라톱스는 작은 공룡이었죠. 덩치는 돼지나 소만 했고 무리를 지어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새끼를 키운 보금자리가 붙어 있고 새끼와 어른 공룡들이 함께 이동한 흔적이 있죠. 공동 생활은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온 습성인 걸로 보입니다. 깃털 달린 작은 공룡 벨로킬랍토르가 무리를 노린다. 키가 1m 남짓한 벨로킬랍토르는 무서운 사냥꾼이다. 녀석들은 나처럼 생긴 갈고리 발톱을 휘둘러 먹잇감을 찢어놓는다.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를 낸 벨로킬랍토르는 중생대 지타였다. 하지만 프로토케라톱스는 영양처럼 쉬운 사냥감이 아니었다. 혈투가 담긴 유명한 화석이 있죠. 싸우다 죽은 건 벨로키랍토르와 프로토케라톱스였습니다. 벨로키랍토르는 프로케라톱스 배에 발톱을 박았고 프로토케라톱스는 벨로키랍토르 앞발을 부리로 잘랐는데 그 상태로 모래 폭풍에 묻혔죠. 벨로키랍토르는 프로토케라톱스 무리의 천적이었다. 이제 더 무서운 천적이 다가온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계속되자 몽골 역시 재앙에 휩쓸려 들어간다. 충돌 사흘째, 북아메리카의 산불은 잦아들었다. 시커멓게 그을린 땅에는 잿더미만 남아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 하지만 녀석이 먹을 만한 건 남아있지 않다. 병들고 지친 몸은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아주 커서 불길을 피해 숨을 곳을 찾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먹이는 아주 자주 먹어야 했죠. 그런데 먹잇감들이 대부분 죽었으니 티라노사우루스도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포식자는 먹잇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힘 빠진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를 발견한다. 트리케라톱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먹이였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고 이를 몰랐던 티라노사우루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 재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한 가지 문제가 잠잠해지면 곧바로 다른 문제가 일어나 동물들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다. 이제 지구에는 폭풍이 일기 시작한다. 먹구름은 수십억 톤의 재와 독성 화학물질을 품고 있다. 새로운 재앙은 지구 구석구석을 강타한다. 본격적인 대멸종이 시작된 것이다. 죽음 역시 탄생처럼 자연의 비밀이다. 2세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고 며칠이 지났다. 대지는 불길에 검게 그을렸다. 사방이 동물 시체다. 운 좋게 살아남은 몇몇의 눈에 들어온 건 폐허뿐이다. 일찍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를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인 포유류들은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이 모든 걸 견뎌야 한다. 소행성 충돌 후 겨우 사흘이 지났다. 지구는 또다시 가공할 적의 공격을 받는다. 지구 곳곳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공룡을 죽일 수 있는 변화다. 연기와 파편, 재, 엄청난 양의 독성 화학물질이 유입되며 공기의 움직임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가장 치명적인 독성 물질은 충돌 직후 기화된 바위에서 나온 유황이다.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은 석고가 많은 지점에 충돌했다. 석고엔 유황이 포함되어 있다. 소행성이 충돌하자 수백만 톤의 석고가 폭발하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유황이 많이 포함된 석고 침전물은 작은 입자로 잘게 부서지고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물과 섞였을 겁니다. 몇 번의 화학 반응을 거친 뒤엔 황산으로 변했을 테고요. 하늘은 오염됐다. 과거 비는 땅에 생명을 가져다 줬지만 이젠 고통과 죽음만 불러온다. 강한 산성비는 바위를 녹이고 빗방울이 닿는 동물들의 피부를 태워버린다. 숨을 곳을 찾지 못한 대형 공룡들은 산성비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금의 중국 서부 대형 육식 공룡이 산성비를 맞으며 폭풍 속을 걷는다. 녀석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촌 타르보사우루스다. 타르보사우루스의 몸 길이는 약 12m,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작다. 턱에는 바나나만한 이빨이 60개나 달려있다. 재앙이 닥치기 전 타르보사우루스는 이 계곡과 평원을 제멋대로 누볐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져 버렸다. 끊임없이 내리는 산성비는 타르보사우루스를 죽음의 고통에 내몰았고 곧이어 닥친 우기에 녀석들은 멸종하고 만다.
그럼 타르보사우루스의 먹잇감이 돼주던 녀석들은 번성기를 맞이했을까? 그렇지가 않다. 티타노사우루스는 용각류에 속하는 목이 긴 공룡이다. 1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진 공룡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기도 했다. 용각류는 지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육상 동물이었죠. 특히 쥐락이 북아메리카에서 다양하게 번성했습니다. 티타노사우루스 화석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된다. 30m가 넘는 녀석들도 있었다. 코끼리보다 10배 가까이 큰 덩치다. 녀석들은 때를 지어 들판을 누볐다. 어마어마한 식욕을 채우기 위해 늘 먹이를 찾아 했기 때문이다. 공룡은 매일 엄청난 양의 풀과 나무를 먹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 남아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레인. 오래전 이곳은 강둑이었고 이곳에 살았던 식물 중 일부는 화석으로 보존돼 있다. 바위가 쪼개지자 나뭇잎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난다. 식물 화석군 중에선 세계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103종의 식물 화석이 있죠. 85%는 멸종식물, 나머지는 지금 식물의 조상입니다. 플라타너스, 목련, 월계수, 세쿼이아의 조상식물도 발굴됐죠. 중생대 백악기의 강둑이었던 이곳엔 생태계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These leaves are known to preserve insect damage, and you can see some on this one here, Dave. Oh, yeah? Notice the little holes that are in here. Yeah, I those saw are that. actual leaf remains that bear insect damage from the insects. Quite a lot of insect damage. So it shows that the insect population was still robust at this time as well. 나뭇잎 화석들을 분석하며 학자들은 공룡의 생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거대한 용각류는 매일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백 킬로그램의 배설물을 내보냈겠죠. 1-20톤이 나가는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 매일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생기고 그 안에선 새 생태계가 생깁니다. 쇳덩구리, 곰팡이, 풀, 벌레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목과 꼬리가 긴 용각류는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공룡이었다. 이제 이들은 산성비에 산채로 잡아먹힌다. 덩치 큰 다른 공룡들처럼 용각류도 몸을 피할 곳을 찾지 못했다. 포식자였던 타르보사우루스, 먹잇감이었던 용각류 모두 멸종을 피할 방법이 없다. 세계 모든 곳에서 죽음의 폭풍은 생명을 앗아간다. 지금의 북아메리카, 산성비는 지형까지 완전히 바꿔놨다. 멸종 전 이곳에는 숲이 우거진 평원이 있었지만 멸종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죠. 원인은 대규모 홍수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북아메리카 서부 내륙의 숲 수십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라져버렸어요. 공룡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공룡의 먹이였던 우리 조상들은 천적들의 몰락에 안도의 숨을 내쉰다. 덩치가 작은 포유류는 이 난관을 쉽게 극복했어요. 왜냐하면 구덩이나 동굴에 쉽게 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신처에서 우리 조상들은 천적인 공룡들의 비명을 들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밖으로 나올 날이 다가오겠지만 당분간은 죽음의 빗방울에 닿지 않게 몸을 피해야 한다. 나흘째, 죽음의 산성비는 지구 표면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를 오염시키기 시작한다. 과거 바다엔 활력이 넘쳤다. 바다 생물도 아주 다양했다.
다양한 동물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건 네스호의 괴물을 많이 닮은 플래시오사우루스일 겁니다. 모사사우스란 공룡도 있었는데 모사사우루스는 바다에 사는 도마뱀으로 지금의 코모도 왕도마뱀 혹은 호주산 왕도마뱀 고아나하고 비슷하지요. 육식성인 모사사우루스는 아주 커서 몸 길이가 최대 15m나 됐어요. 과거 모사사우루스 같은 해양 파충류는 바다의 제왕이었다. 하지만 산성비는 이들의 왕국을 파괴해버린다. 생명력 넘치던 바다는 사방에서 포위를 당했다. 산성비는 해수면 부근을 독성 찌꺼기 더미로 만든다. 해양 생태계 주춧돌이었던 플랑크톤은 녹아 사라진다. 중생대 오징어 암모나이트도 큰 타격을 받는다. 다 자란 암모나이트는 거대했다. 체중은 1.5톤에 육박했고 껍데기는 트랙터 타이어만 했다. 심해에 사는 어른 암모나이트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해수면 부근에 사는 생후 몇 주까지의 새끼들에게 산성비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암모나이트는 수면에 알을 낳았을 겁니다. 새끼는 수면에서 수십 몇 센티미터 사이에 사는 플랑크톤 같았겠죠.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떠다녔을 테고요. 그러다 산성비 세례를 받았겠죠. 해수면은 시커매지고 새끼의 껍질은 산성비에 녹았을 겁니다. 해수면에 새끼를 낳는 종들은 멸종을 맞게 된다. 하지만 위기를 이겨낸 해양 생명체도 있었다. 상어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사실 상어가 이겨낸 대멸종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어의 생존 방식은 꽤나 놀랍다. 대부분의 상어는 살아있는 새끼를 낳는데 그중엔 무시무시한 녀석들도 있다. 어미의 뱃속에서 새끼 상어들은 서로를 잡아먹는다. 가장 강한 새끼만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가장 살벌하게 적용된 예다. 하지만 이런 습성은 4억 년이 넘게 상어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충도로 닷새째. 살아남은 동물들은 산성비의 집중 포화를 피하느라 분주하다. 그리고 새로운 재앙이 다가온다. 소행성 충돌은 엄청난 양의 파편을 공중에 띄워놨다. 이제 그 파편들은 천천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지구는 어둠에 쌓인다. 무시무시한 어둠을 이겨낸 동물은 무엇이었을까? 세계에 내린 어둠이 모두를 묻어버리네. 1740년대 알렉산더 포프. 소행성 충돌은 지구를 폐허로 바꿔놨다. 충돌 후 이래 동안 산불과 산성비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 대부분을 파괴해버렸다. 하지만 제일 끔찍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소행성 충돌은 250세제곱킬로미터의 파편을 공중에 띄웠다. 산불로 생긴 먼지, 재, 검댕 등도 충돌 파편과 뒤섞인다. 바람은 먼지와 재를 세계 구석구석으로 날랐고 햇빛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사라진다. 마침내 어둠이 지구를 감싼다. 어둠이 얼마나 계속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햇빛이 차단된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플랑크톤을 보는 거죠. 어떤 플랑크톤이 멸종하고 어떤 게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은 플랑크톤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어둠을 견디는 종입니다.
멸종한 종은 지속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하는 종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지구 전체를 감쌌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는 공룡이 시각에 많이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룡은 후각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어요. 청각은 상당히 발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은 시각, 청각에 의지해 살아간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캄캄해졌지요. 공룡들에게 닥쳐온 또 하나의 재앙이었다. 정오에도 세상은 한밤중 같았다. 캄캄한 세상에서 물체를 구분하려면 야행성 동물의 눈이 필요하다. 지금의 캐나다 엘버타주,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다닌다. 굶주림에 지친 녀석은 다리까지 다쳐 걸음이 느리다. 하지만 어둠은 녀석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다른 공룡에 비해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먹잇감들은 맹수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다. 부근의 트리케라톱스 무리. 세상이 캄캄해져 녀석들은 다가오는 맹수도 땅에 있는 풀도 볼 수 없다. 시각에 의존하는 초식 동물은 먹이 찾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운 좋게 풀이나 나무를 찾아내면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했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다가와 사냥감을 물어뜯는다. 오랜만에 맛보는 신선한 고기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맹수는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이번이 최후의 만찬인 것이다. 충돌 후 2달이 지났다. 어둠은 아직 거치지 않았다. 많은 공룡은 미쳐버린다. 뇌가 있으면 누구나 미칠 수 있지요. 공룡도 뇌가 있었고 미칠 수도 있었어요. 공룡의 지능은 아마도 이런 변화들을 기억하고 대응할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엄청난 타격을 줬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다시 한번 강인하게 재앙을 이겨낸다. 포유류는 공룡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의 특정 부분과 특정한 몇몇 감각을 발달시켰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이동하는 능력을 길렀던 겁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밤이 계속된 시기에도 프루가토리우스 같은 포유류는 생존의 무기를 가졌던 거죠. 밤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불길을 이겨낸 나무와 풀도 어둠 속에서 생기를 잃어간다. 한때는 어디를 봐도 공룡이 눈에 띄었지만 이제 남은 건 소수에 불과하다. 넉 달에 걸쳐 계속된 어둠은 초식 공룡을 모두 멸종시켜버린다. 오리부리를 단 공룡들, 트리케라톱스 같은 뿔 달린 공룡, 목이 긴 용각류도 사라진다. 초식 공룡은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양의 먹이를 찾아내지 못하면 생존에 큰 타격을 입고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충분한 영양분을 얻지 못해 굶주리고 죽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영양 부족은 생식 능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1억 3천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의 모든 대륙을 지배했던 이 거대한 동물은 결국 최후를 맞이한다. 이 놀라운 동물의 존재를 말해주는 증거는 화석으로 변한 뼈뿐이다.
미국 노스다코타주 황야에도 이런 뼈가 묻혀 있다. 중생대 대멸종이 일어난 KT 경계선의 15m 밑입니다. 과거 이곳은 홍수가 나면 범람하는 땅이었죠.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공룡은 이곳에서 죽거나 죽은 뒤에 이곳으로 쓸려왔습니다. 뼈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죠. 이게 갈비뼈입니다. 여기가 흉곽의 가운데 몸의 중심이죠. 화석 발굴은 힘이 된다. 공룡 화석 하나를 발굴하는데 몇 달에 걸친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고생한 보람은 있다. 각각의 화석은 지구에서 살아간 생명체들의 역사와 그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준다. Some sort of like small plant material in there. 충돌 후 넉 달이 지나자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햇빛에 드러난 장면은 처참하다. 찢어지고 움푹 파인 땅은 추하고 황폐하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지난 것 같은 순간 다음 재앙이 닥친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다. 살아남은 동물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구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였던 티라노사우루스. 녀석들의 생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리부리 공룡이나 뿔 달린 초식 공룡들의 화석에는 종종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남아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정보는 분석, 즉 배설물 화석 연구에서 나온다. 분석은 아주 많은 걸 알려주죠. 배설물엔 뼈 조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소화가 덜 된 근육도 들어있습니다. 분석을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죠. 녀석은 급하게 먹잇감을 삼켰습니다. 발굴되는 화석이 늘어나면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궁금증도 더 많이 풀릴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천만 년 전 우리의 행성은 이딴 대재앙에 휩쓸려 들어갔다. 불길이 지구를 태우고 산성비가 땅을 오염시키고 넉 달이나 이어진 어둠이 대부분의 식물을 고사시켰다. 멸종식물의 규모는 엄청났다. 일부 학자들은 지구에 살던 식물 90%가 멸종했다고 말한다. 미국 서부 6,500만 년 전에 퇴적된 이곳의 이암은 당시 식물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곳엔 소행성 충돌의 여파가 그대로 기록돼 있다. 여기가 KT 경계선이면 이 암석 조각은 그 바로 위, 이리듐이 검출된 층 바로 위에 퇴적된 건데 이렇게 홈이 보입니다. 홈이 이쪽 저쪽 위로 아래로 마구 뻗어 있고 보시다시피 표면 전체에 퍼져 있지요. 이 암석 아래나 위엔 이런 홈이 없어요. 이건 어떤 동물의 흔적입니다. 곤충같이 작은 동물이 먹잇감을 찾아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굶어 죽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 멈췄어요. 다른 층과 달리 여긴 죽음만이 존재한 거죠.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은 새로운 재앙에 그대로 노출된다. 바로 지독한 추위였다. 햇빛은 돌아왔지만 지구의 기온은 빙하기처럼 뚝 떨어진다. 소행성 충돌로 엄청난 양의 아황산 가스가 발생했다. 무색의 이 기체는 태양광선을 통과시키지만 열은 흡수해버린다. 지구엔 온실 효과의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는 이른바 충돌 겨울에 돌입한다.
충돌 6달 후 지구는 다시 따뜻해지고 생명력은 다시 피어난다. 모든 규칙이 달라졌습니다. 생명과 자연의 규칙이 달라졌지요. 비 내리는 방식, 기온 변화도 뒤죽박죽, 엉망이 됐어요. 공룡들이 생존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 공룡이 견딜 수 있었던 기온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큰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하룻밤 만에 전 세계에 살던 공룡이 모두 다 죽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추위가 이유라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혹한이 닥쳤을 겁니다. 지금의 몽골. 한때 이곳엔 초록색 숲이 우거져 있었다. 하지만 숲은 이제 광활한 폐허로 변했고 그 폐허엔 독성 물질로 불그스름해진 산성 눈이 내려앉는다. 벨로킬랍토르는 추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했다. 어미 하나가 둥지의 알들을 지킨다. 종 전체에 미래가 달린 알이다. 다른 암컷 2마리는 굶주림에 지쳐 알을 뺏을 기회를 노린다. 종족 보존 본능은 생존 본능에 지고 만다. 두 녀석은 잠시 배를 채우겠지만 다음 세대를 없애버린 벨로키랍토르는 멸종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7달이 지났다. 세상은 황폐해지고 험악해졌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는 종은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먼 조상인 프로가토리우스다. 좁다란 굴은 지상의 혹독한 추위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준다. 게다가 프로가토리우스는 식성이 까다롭지도 않았다. 썩은 고기도 가리지 않고 잘 먹었죠. 식성이 까다롭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식성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소행성 충돌 같은 큰 장일 경우엔 특히 더 그렇죠. 저명한 학자 한 명은 초기 포유류를 지금의 주머니쥐에 비유합니다. 주머니쥐는 초식성도 아니고 곤충만 먹는 것도 썩은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지요. 대다수 동물들이 무더기로 멸종당할 때 우리 조상들은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갔다. 충돌 후 9달이 지났다. 지금껏 살아남은 공룡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트리케라톱스, 티타노사우루스 같은 거대 초식 공룡은 오래전에 멸종됐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은 아직 몇 마리 남아서 썩은 고기 같은 것으로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먹이도 곧 사라진다. 굶주림에 지친 녀석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땅에서 나온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기원전 50년 루크레티우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고 9달이 지났다. 1억 5천만 년에 걸쳐 이어졌던 공룡의 지배는 끝을 보이고 있다.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공룡들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진다. 대멸종하면 사람들은 모든 동물이 하루에 죽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특정한 날 일어난 일이 지구 전체에 몇 달, 몇 년간 타격을 주는 게 대멸종입니다.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동물은 하루가 아니라 그 기간 전체를 이겨낸 동물입니다.
재앙은 오랜 기간 계속 닥치죠. 맹수들에게 닥치는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재앙은 동족살해다. 북아메리카 서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대형 육식 공룡의 먹잇감은 다 사라졌다. 남은 먹잇감은 동족인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뿐이다. 동족살해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멸종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였다. 소행성 충돌 후 1년도 되지 않아 중생대 지구의 지배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는 한 마리밖에 남지 않게 된다. 서 있기도 힘든 상황. 하지만 지금 쓰러지면 영원히 일어날 수 없다. 결국 티라노사우루스는 급격하게 변해버린 세계에 무릎을 꿇고 만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포식자 중 하나였던 티라노사우루스가 굶주림으로 멸종한 것이다. 멸종은 단순히 어떤 종의 기나긴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의 미래까지 없애는 일이죠. 문제 그 종 하나만 멸종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종은 새로운 종을 낳을 테고 그 종은 또 다른 종을 계속해서 탄생시킬 테니까요.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사이에 지구의 생명체 대부분은 사라졌다. 공룡은 완전히 멸종했다. 모사사우루스 같은 해양 파충류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대멸종 1년 후 바다에 남은 건 사실상 몇 종의 어류와 상어밖에 없다. 하늘을 나는 익룡들도 지구에서 자취를 감춘다. 큰 동물은 다 죽었어요. 너구리나 개보다 큰 동물은 모두 사라졌지요. 생존에는 작은 동물이 유리했지만 그것도 쉽진 않았어요. 미국 몬태나의 경우를 보면 11종 중 한 종의 비율로 살아남았지요. 다시 말해 10종은 사라진 겁니다. 끔찍하지요. 공룡만 봐도 모두 멸종했어요. 11종 중에서 한 종이라도 살아남은 게 다행인 상황이었지요. 소행성 충돌과 그 여파로 지구상에 살던 생물종의 70% 정도가 멸종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재앙의 정도를 잘 전달해주지 못한다. 희생된 개체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살아남은 종도 대부분 멸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수백만이던 개체 수가 수십 마리로 줄어든 종이 많았을 거예요. 그 수십 마리도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요. 지구는 생명체의 완전 멸종 직전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후 지구는 안정을 찾아간다. 죽음의 천사는 결국 분노를 거두고 우리의 행성에서 물러간 것일까? 소행성 충돌 후 한 세기가 지났다. 충돌 지점에 생긴 운석공은 바다 밑으로 숨어버렸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죽어있다. 대형 파충류는 사라지고 어류와 플랑크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에서 불모의 사막이 됐죠. 육지 동물의 회복은 좀 더 빠르다.
지구의 지배자였던 공룡들이 사라지자 살아남은 동물들은 잡아먹힐 걱정을 잊게 됐고 개체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작은 포유류가 많아졌죠. 굴에 숨을 필요도 없어졌어요. 땅 위를 돌아다녀도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맹수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거북은 아마도 충돌의 충격을 알아차리자마자 깜짝 놀라서 연못 바닥으로 가 진흙을 파고 몸을 숨겼을 겁니다. 그 덕분에 살아남았죠. 악어도 그랬을 겁니다. 온혈동물들은 달랐어요. 전 공룡이 온혈동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덩치 큰 온혈동물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쉽게 동면도 못하니 생존이 어려웠겠지요. 우리 조상 프로가토리우스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과거엔 밤을 틈타 썩은 고기를 먹었지만 이젠 낮에도 마음대로 활보할 수가 있다. 과거엔 공룡의 먹잇감이었지만 이젠 세상의 주인이 된 것이다. 작고 약한 포유류들은 지구를 물려받았다. 중생대 말의 소행성 충돌은 지구상 생명체들이 겪은 변화 중 가장 극적인 것이었다. 이런 재앙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우연한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고 그 일들은 우연히 닥치기도 하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행성 접근은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충돌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억 5천만 년이나 이어진 공룡들의 세상은 단 한 번의 충돌로 막을 내렸다. 인간은 비슷한 재앙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